소개받은 한국지방지역연구원의 전대웅입니다. 저희는 그 안전행정자치부 산하의 그 지방자치 전문 연구원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지역 발전 쪽이나 지역 공동체, 사회적 경제 이런 쪽을 연구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안전 사회, 특히 이제 회복력 사건 이후로 재난안전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리질리언스가 적용되는지를 이제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조사부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어떤 그 지역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그리고 이 재난안전이나 안전사회론, 위기관리론 이런 데를 이제 최근에 그런 데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회복력 이론, 다시 말하면 리질리언트 티어리를 소개를 드리고 그것을 농촌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다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기회를 주신 이 농촌 농정연구센터 정영민 이사장님과 홍수철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발제는 앞으로 약 30분간 그 주어진 발제문을 한 페이지씩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페이지에 보시면 서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먼저 저는 이제 그 울리백의 위험사회론이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사회론의 배경에는 후기 산업사회라는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사실 이 리질리언스, 즉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예방 전략이 가능할 것이고 어떤 문제가 어느 시기에 터지면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매뉴얼이 충분히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런 특정한 문제들을 갖다가 닥쳤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특별한 수단들을 준비하고 이런 노력보다 우리 시스템 전체가 그런 사건이 닥쳐도 큰 충격을 받지 않고 그런 충격을 잘 흡수하고 내지는 그렇게 충격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변화가 발생해도 그 상황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맷집을 키우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역량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 회복력에 대한 논의들이 최근에 확장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최근의 문제점들은 굉장히 매머드하게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중국에서 AI가 발생한다 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5% 10% 빠지고 이런 현상들은 사실 몇십 년 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예컨대 2007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같은 것들이 1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대량 실업 사태를 발생시키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흔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약 4, 5년 전에는 그 채소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기름값 인상이라는 요인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먹거리 정책을 하면서 먹거리 정책이나 농업 외의 분야인 이런 다른 경제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농업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후기사업사회는 물리백에 얘기한 위험사회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세계화된 경제사회에서는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나 모든 디만드 체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얽혀져 있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부분에서의 발생되는 효과들이 경제 전체의 전 부분으로 확산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확산과 증폭의 과정 속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고도화된 문명이나 산업사회를 건설하면서 굉장히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직하게 예를 들면 러시아산 캐비어가 올라오는 이런 아주 즐거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지만 반면에 이런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나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적인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커진 그런 영향의 현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취약성이 높아졌다고나 할까, 이런 측면에서 과연 사회는 그런 보이지 않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조그만 충격들이 크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회복력 이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제에서는 우리 사회를 하나의 어떤 사회 생태계로 보고요. 이런 사회 생태계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가 회복력을 갖출까, 즉 리질리언스를 갖춰서 그런 충격으로부터 굉장히 여유성이 있고 그런 충격을 잘 흡수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 변화에 생태계처럼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특히 농업 농촌의 관점에서 논하는 것이 본 발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개념적 이해를 잠깐 보시면 학술적인 관점에서 회복력 혹은 회복 탄력성, 요즘 일부에서는 복원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리질리언스의 개념이 처음 논의된 것은 사실상 생태 수학자들, 바이오 매트매틱스 분야의 생태 수학자들이 불과 한 40년 전에 처음 이제 논의가 시작해서 그 이후 이제 주로應用수학자들, 특히 복잡계 이론가들에 대해서 이 이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리학부터 경제학, 경영, 모든 사회학 분야나 아니면 공학이나 원래 출발점이 복잡계 이론과 같은 이런 융합학이었기 때문에 특히 융합론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 이론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원래 생태계에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예컨대 어떠한 개념이었냐면 하나의 큰 지역의 생태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산이라고 본다면 그 산에 그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스템은 대부분 안정적인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죠. 그런 균형 상태가 없다면 그 물리적인 시스템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생태계도 다양한 종류의 생태종들이 다양한 개체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쭉 유지하면서 진행되는데 그러다가 그 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병이라든가 아니면 산불과 같은 교란이 발생할 때 개체수가 급감하거나 아니면 특정 종이 멸종하거나 이런 형태의 어떤 생태적인 충격들이 닥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생태계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반응을 하면서 혹은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종들을 창출시키면서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가면서 원래의 그 안정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느냐, 개가 망가지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개념이 초기에 생태계에서의 어떤 리질리언스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을 잡고 계시듯이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경우에 특히 어떤 특정 무전종이 이 생태계를 점하지 않고 이 생태계에 과잉 도시가 되지 않고 생물종의 다양성들과 창조성들이 살아있을 때 결국은 이런 충격으로부터 금방 회복되고 생태계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생태계라는 것은 굉장히 역량 있는 개체들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대안들을 창출해 나가고 서로 조우하고 그런 플랫폼, 그 비오톱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서로 조우하고 어떻게 보면은 개체의 건강함이 이 생태계의 건강함을 야기시키고 개체의 다양성이 생태계의 건강함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 경제의 어떤 그 효율성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부터 이런 어떻게 보면 생태적인 건강함을 되찾고자 하는 이런 논의들을 개념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적응적 복잡계에서의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어떤 단순한 시스템에서 어떤 충격이 어떤 시점에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는
혹은 얼마나 빨리 적응시키는 새로운 상황, 이런 것들이 회복력의 개념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의 그림에 보시면 이건 주로 이제 도시 기능에 대해서 도시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어느 특정 시점에 재난이 발생해서 기능이 쭉 저하된 순간 얼마나 빨리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 이제 초기에 회복력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초기의 관점은 뭐랄까 좀 원래의 균형 상태로 보관시킨다, 폐기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여기 재난전 저감 효과, 미티게이션이라는 말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하면 충격으로부터 덜 그 어떤 재난이라는 충격을 덜 먹을 수 있느냐 시스템이, 그런 관점에서 이 회복력이 초기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은 원래의 균형대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다소 조금 개념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6페이지에 보시면은 국적계 이론가들이 보통 이렇게 원래 균형대로 회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에서 가능한 일이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는 아주 다양한 균형 상태들이 존재해서 이런 재난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원래 균형대로 가지 않고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 또 새로운 균형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는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균형 하에서 잘 적응하고 이 새로운 균형에 맞게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복잡계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생태계, 사회 경제계의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6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면은 원래 이 까만색 왼쪽 그림에 찍혀 있는 까만색 점이 현재 우리 시스템의 상태인데, 충격이 발생해서 이 상태라면 오른쪽 구멍으로 빠져들어가겠죠. 이런 하나의 균형 레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들을, 세상의 질서를 일종의 레짐으로 본다면, 그 균형 레짐 속에 오른쪽에 속하는 균형 레짐에 있었는데 어떤 충격이 발생해서 사회의 어떤 다양한 균형 조건들이 깨지면서, 외생적인 조건들이 깨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만약 변한다면, 그때 왼쪽에 있는 점은 오른쪽 구멍으로 빠지고 있던 왼쪽 그림의 점은 오른쪽 그림에서는 왼쪽 구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균형 상태가 이전화되는 거죠.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이 하나의 레짐 영역들이 일종의 트레시홀드, 즉 임계점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질서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경우에 시스템의 회복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새로운 논의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잘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에 대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회복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 밖에 있는, 시스템 외부에 있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생태계가 개의 외부에 있는 어떤 충격으로부터 어떻게 개가 그 충격을 잘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원래대로 회복할 것이냐. 근데 원래 상태로 그대로 회복이 안 된다면 시스템의 모습은 과거와 똑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뭐를 회복하는 것이냐 라는 문제가 또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시스템 자체가 과거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시스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데, 그 시스템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이나 존재의 이유가 되겠죠. 그 존재의 이유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수학적인 개념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 얘기가 좀 딱딱해졌는데, 현실 세계로 만약 예를 들자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해서 한국 사회의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졌다, 내지는 부재역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목축 시스템이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큰 충격으로 인한 어떤 레짐 쉬프트, 즉 균형이 전이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생태계에서도 예를 들면 산불이 나서 어떤 굉장히 생태계를 구성하는 몇 개의 생태 종들이 멸종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는 먹이 사슬과 같은 시스템이 과거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균형 개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라는 이 먹이 사슬은 어떻게 보면 물질과 에너지 순환을
에너지 순환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 균형을 이뤄나가는,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 주는 다양한 물질들과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이 이 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내지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약간 변화를 하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회복력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구제역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녹축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럼 그 전에 싼 가격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공장식 목축에서 만들어진 이 싼 가격에 대량 생산된 고기들이 현재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그 싼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그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장에 맞게 적응적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스템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 사회 생태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가치의 문제로 회귀될 수 있으나, 어쨌든 이 회복력 이론 자체는 이제 가치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지만 다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다양한 속성들을 찾아나가는 쪽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페이지에 있는 논의들을 우선 그 회복력을 결정하는, 한 시스템에서 회복력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이냐를 먼저 논하기 전에 우선 이 생태적인 그러한 속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이 생태계에서의 회복력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생태계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충격이나 끊임없는 외부의 교란으로부터 스스로의 모습을 바꾸면서 진화시키면서 적응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사장에 간단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 경제 시스템, 즉 사회 생태계를 거기서 어떻게 회복력을 높여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을 거기에 대한 시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의 내용을 보시면 회복력이란 다양한 환경 변화에 생존하고 적응하며 개를 유지시키는 시스템적 질서로 이해할 때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즉 인간의 사회 경제적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위험이나 위기, 이런 교란이나 환경 변화, 이런 위기나 위험과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의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회 생태계나 아니면 자연 생태계나 모두 분권하던 독립적인 주체의 건전성과 역량, 플랫폼을 통한 유기적인 관계망과 공생관계의 형성, 소통을 전제로 한 자기 조직화와 거버넌스, 협조와 경쟁에 의한 효율성, 그리고 다양성의 공존, 이와 같은 상태 질서가 필요하다고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쪽에 있는 얘기는 그 얘기를 조금 풀어쓴 건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생태적 질서라는 것은, 생태계의 건강한 생태계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개체들이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이 야생동물의 예를 들자면, 이 개체들이 굉장히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이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체의 역량이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이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기가 의사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하되 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각각의 개체들이 독립적으로 모여서 우연적으로 조우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질서나 균형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결론적으로 회복력이 있는 시스템인데, 왜 그러냐? 저희는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자치론을 논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런 논의로 넘어가자면 실은 지방자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크지 않은 영토에서는 그냥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나타나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고 마치 교육경제와 같이 그 상황에서 이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물론 리더는 굉장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서 평평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한 다양한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과연 왜 필요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무너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1970년대에
포드 자동차가 당시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제패하고 있던 포드 자동차가 토요타에 의해서 무너졌는데요. 포드와 토요타의 시스템이 아주 극명하게 그 중앙 집권적이냐 아니면 분권적인 시스템이냐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포드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포디즘이라고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중앙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수천 개의 자동차 부품이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쫙 계획적으로 조립됩니다. 반면에 토요타의 간판 시스템은 그 수천 개의 부품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조립 유닛들이 그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유닛들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예를 들면 부품이 바뀌었다든가 부품에 어떤 결함이 있다든가 부품의 물량, 재고 물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 간판을 걸어서 그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인근에 있는 그 유닛들은 서로서로 간판을 보면서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갖다 계산을 하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동차를 조립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계획에 의한 이 시스템보다 효율적이냐? 상황 변화에 훨씬 더 적응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연적인 생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철저한 계획적 관리에 의한 이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보다 어떻게 보면 상황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순간순간 빠르게 정보를 흡수하면서 정보를 전 조직 내로 퍼뜨리고 이런 위계가 필요한데 이런 어떤 질서들이 필요한데 그런 질서들이 바로 유연성 시스템에서 계획적인 관리 시스템에서 보여주지 못한 그런 아주 중요한 특성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권화된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그러니까 전기를 꼬마 전구를 켜는데 직렬로 켜는 것과 병렬로 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병렬로 켜는 시스템은 불빛은 약하지만 시간이 오래 가거나 중간에 건전지가 하나 무너져 그 배터리가 나가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직렬 시스템은 그런 위험이 있겠지만 반면에 굉장히 빛을 밝게 낼 수 있는 훨씬 병렬보다는 강렬한 빛을 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빛을 전구에서 내는 빛을 더 밝게 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빛은 그렇게 밝지 않지만 좀 더 그것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냐? 무엇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결국 시스템이 개체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 농촌을 얘기하면서도 가장 농업의 농촌 공동체 운동이나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 현장에서 과연 그런 정책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런 사업들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농촌의 마을 만들기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할 때도 항상 느끼는 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깔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생태계의 이 학습 논리를 보자면 사실 교육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직에 의한 학습, 조직 학습으로 이 개체를 키워내는 거죠. 학습 조직이 하나의 무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자기 조직화죠. 천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리를 져야 되는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무리 속에서 계속 새로운 개체들을 교육시키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놈들이 결국은 또 성체가 돼서 그 개체를 리딩하면서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역량 강화라는 것이 우리가 농촌에서 추구해야 되는 이 생태적 질서나 이 역량 강화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 마을 리더를 어떤 식으로 육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차피 백마탄 초인이 나타나서 마을을 바꾸거나 농촌 사회를 바꾼다는 생각은 상록수에 나와 있는 소설에서는 가능한 이야기고 그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농촌에서의 학습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가 이런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너무 상황이 어렵죠. 왜냐하면 다들 너무 고령화해. 당장 한 마을에 가봐도 과거와 달리 몇 가구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들 그냥 독거노인들인데 그분들이 누가 나서서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며 어떻게 그런 데서 어떻게 생태적 질서를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일단 원론적으로는 그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회복력의 첫 번째 요인으로서는 그런 어떤
조직 학습에 의해서 계속 스스로를 학습시키고 경쟁 환경 속에서 자기가 거기 생존하면서 스스로를 학습시키고 조직 내에서 학습을 시키고 결국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개체들이 굉장히 역량 있는 개체들이 서로 구성해서 힘의 균형을 적절하게 이루면서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자기조직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위기 상황에서의 강한 연대로의 전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태계에서의 각각의 개체들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쟁 관계입니다. 종내 경쟁이 심하고요. 종간 경쟁이 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에서도 시장에서도 서로 심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사실 경쟁 관계죠. 세상의 평화를. 하지만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외생적인 위기가 닥친다면 저희가 뭉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뭉칠 수 있느냐? 생태계에서의 자기조직화 현상들이 발생하는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균류 곰팡이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단세포 동물, 아메바 단세포 동물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콜라 같은 걸 마시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안에서 이제 곰팡이들이 증식을 하죠. 먹이가 풍부할 때는 곰팡이들이 빠른 속도로 증식하다가 먹이가 다 따라주게 되면 굉장히 집단적으로 고생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단세포들끼리 서로 소통을 합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시그널을 보내서 그 시그널이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되면 많은 개체들이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먹이가 다 떨어졌다는 그런 합의가 형성될 때쯤에 이 단세포 동물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벌레 모양을 만듭니다. 이 벌레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세포 시절에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데 반해서 벌레로 만들어지면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뭉치는 거죠. 이것은 서로 경쟁 관계였던 어떤 경쟁 관계이자 협조 관계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이런 약한 네트워크가 위기 상황에서 강한 연대로 전환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개체였을 때는 발휘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너지가 창출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자기조직화라고 부릅니다. 그 자기조직화 속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복잡계 이론에서는 그렇게 자기조직화를 통해서 개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새로운 위기를 뚫고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진화라고 부릅니다. 그런 질서들을 이제 복잡계적 질서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런 자기조직화 현상이 발생되면서 굉장한 시너지나 굉장한 혁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날 협동조합이 기재부에서 협동조합 제도를 만들면서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지만 그리고 저도 행자부에 일을 하지만 행자부에서의 마을 기업도 있고 농어촌 공동체에서나 농업교환체를 만들려는 노력들은 가업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만들어진 주민 조직들이나 이 주민 결사체들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의 특히 협동조합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의 위기들이 발생하는 왜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영업 실적이 없냐 혹은 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구성원들이 과연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냥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한 것이냐 스스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협동조합의 정신은 상당히 민주적인 경영들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그렇게 한두 명이 주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들은 사실은 되게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대부분 시장에서 원래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3D 업종에 속했던 이런 업종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그냥 충분히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던 원래 고유의 섹터가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 제도를 만들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육성의 관점을 두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적 기업은 그 농촌 지역이나 지역 사회와 아무 상관이 없이 원래 그냥 자기에 속한 고유의 경제 섹터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은 훌륭한 경우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처럼 그 중앙 집권화된 효율적인 시스템, 특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경제개발연대에는 그렇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민간의 역량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았, 현재에 비해서 과거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 민간 부분의 다양성이 제한이라는 것은
재원분배라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그 조그만 차관 자본을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 근데 요즘은 저는 과연 그런 계획 경제가 통할 것이냐? 민간에서의 다양성이나 역량들이 굉장히 성숙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육성이라는 관점을 이제 좀 버려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지원이라는 관점을 바꿔야죠. 메타적 지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생태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사회적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정부는 그들이 조구하고 서로 협조하고 경쟁하고 약한 네트워크가 때로는 강한 연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로 경쟁 관계에서도 서로 헐뜯지 않고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적절하게 조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시장의 질서에서 공정한 룰이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떤 적절한 룰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메타적인 지원들이 정부의 어떤 육성 정책 내지는 그런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저는 지역 공동체 사업이나 이제 마을 만들기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점들은 결국은 주민 조직들이 스스로 자기 조직화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엔 역량이 터무니없고 그래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지만 정책의 어떤 스펙이나 텀으로 보자면 그것들을 기다릴 만큼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육성으로 집중적인 자원을 투입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많이 치우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도 이제 농촌이나 이런 낙후 지역이나 이런 정책들을 할 때 빈 안목에서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하고 생태계 회복력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속에서 굉장히 다양성을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결국 어떻게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냐 하는 것은 다양성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유전적 조합이 가능해야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거쳐져야 그 중에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하나의 대안들이 창출되는 거죠. 우리도 창조경제를 얘기하지만 사실 창조라는 것은 한 개의 창조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99개의 버려지는 것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한데 생태계에서는 수많은 개체나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그 중에 일부 아주 이런 종들은 없어져도 돼. 무슨 댐을 만들면 이런 종들이 멸종됩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져도 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 있듯이 마찬가지로 세상에 버려질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고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서 그것들을 다 잘라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전체에서 이들이 때로는 어떤 위기 상황이나 새로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사회적으로 공유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관점들이 이제 그 뒤쪽에 10페이지와 11페이지 이후에 이제 제시되는데요. 10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7개의 중요한 그 개념으로 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3차성. 사회가 지역사회, 특히 이제 지역 단위의 조그만 사회들이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어떤 성찰, 뭔가 오류가 있을 때, 뭔가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들은 사회가 완전히 양쪽으로 이분화되어서 한쪽은 세월호는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사고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계층과 또 세월호는 뭔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대체로 이렇게 양극화된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사회가 좀 선차성이 없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차성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 다른 얘기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복잡계 이론에서는 그 호라이즌탈 스캐닝, 특히 이제 미래학 분야에서는 그 지평선을 스캐닝하는, 지평선을 쫙 관찰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요. 옛날 과거 유목민들이 평원에서 양을 치고 살던 시절에는 사실은 자기 양들을 잘 치면 되는 거죠. 그냥 누가 늑대 나타나서 잡아가지 않는다는 건데 가장 관심사는 저 평원의 지평선 끝에서 조그만 먼지가 있을 때 저 먼지가 큰 먼지가 돼서 자기를 침탈하러 오는 적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수평선에서 먼지가 좀 있다 사라질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목족들은 항상 모든 개체들이
그 유목을 치던 유목민들은 개개인이 항상 이 호라이즌 스캐닝을 쭉 하면서 그 조그맣게 발생되는 이런 창발적 현상들을 전에 없었던 이런 이중의 현상들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과연 저게 무엇이냐, 저쪽에서 조그만 먼지가 일어났다, 과연 저게 무엇이냐를 이렇게 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어떤 소수 의견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모아야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그동안에 무엇을 잘못했고 또 앞으로 그 조그만 창발적 현상들이 무엇이 될까를 충분히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3차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내구성은 이제 물리적으로 얼마나 이런 위기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것들을 빨리 인지하고 충격을 덜 넣을 것이냐,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가외성에 관한 얘기는 사실 기존의 우리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서는 많이 약간 병치될 수도 있는 개념인데 이것은 결국 남는 것들입니다. 남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조직 내에서 남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조조정돼야 돼요. 잘려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만약 어떤 회사에서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뭔가 위기 상황에 닥쳐가지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평소에 그런 사람들을 비효율적이라고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여유 자원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아쉬워지는 거죠. 이 비유는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유고요. 더 좋은 비유는 에스키모는 이제 눈의 빛깔을 관찰하고 눈의 성질들을 갖다가 문화인력적인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에스키모는 이 눈의 성질들에 따라서 자신들의 사냥이나 이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에 이 눈의 빛깔이나 이 똑같은 하얀색이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30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성질이나. 근데 서양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그 눈이 뭐 다 하얀 거지 뭐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저기 다 없애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해서 영어를 써 그냥 white snow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30가지라는 다양성으로 표현되던 그들의 그 프랙티스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에스키모가 북극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태를 전혀 무시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0개씩이나 되는 것들이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다 리던던트해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화적인 다양성이나 방언이나 사투리가 왜 필요하냐? 표준어만 쓰면 되지. 한국어가 왜 필요하냐? 전 세계적으로 다 영어만 쓰면 되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뭐 그런 말씀들에 전부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이라고 저를 보고 어쨌든 그런 다양성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그 다양성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그 인력에서의 예를 들지만 하나의 시스템을 설계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한가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시스템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고 전체적으로 트래픽이 골고루 돌아가는데 의도적으로 어떤 남겨지는 비축 물량, 유사시를 대비한 어떤 여유 자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의미의 리던던시죠. 그러니까 리던던시라고 해서 반드시 효율성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잘 설계된 것들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남겨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던던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유연적인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말씀드린 그 유연성인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 조직적인 관점에서 분권화된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독립적인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는 그 자치적인 저희는 표현을 좀 자치적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최근 정부에서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대답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이상적인 대답은 공동체가 스스로 자율 규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자율적인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화된 조직 그 속에서는 굉장히 강한 본딩 캐피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독립적인 조직들 사이에서는 링킹이나 브리징이 잘 돼 있는 이런 소셜 캐피탈들 이 결국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그런 사회가
그렇게 아래쪽에서부터 살아있는 것들이 모여서 큰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생태계이자 이 리질리언트한 시스템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화된 조직들을 만드는 방법들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리질리언트한 소사이티를 구현하는 두 번째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역량 강화와 함께 두 번째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변통성, 리소스풀리스인데 이것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이 뭐랄까요 융통성이랄까요 아니면 뭐 임기응변이랄까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이 훨씬 넘어버린다면 그럼 우리는 그대로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는 새로운 대안들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 자원들을 찾을 수 있는 창조력이나 임기응변이나 대안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이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 변통성을 갖출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의 리질리언트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데 결국 핵심은 다양성이라고 이제 밑에 제시가 되어 있듯이 다양성 그리고 소수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이 민주적인 이 거버넌스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이 변통성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는 자기조직화를 통한 창조력 특히 이제 슈페터는 혁신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경쟁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혁신이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 속에서의 생존을 위한 혁신이죠. 사실 저는 이 자기조직화를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대 속에서의 혁신, 연대 속에서의 시너지도 역시 이 계를 유지하고 이 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 우리 경쟁 사회에서 너무 좀 간과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매뉴얼만 있으면 너무 일을 잘하지만 매뉴얼이 없으면 전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전혀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여섯 번째는 수용성이고요. 수용성은 다양한 계층들이 다 통합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통합성은 그런 모듈화된 조직들이 서로 링킹이 돼야 된다. 서로 연계가 돼서 느슨한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연계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기능해야 시스템이 특히 도시나 커뮤니티가 리질리언트하다는 것은 이제 외국 학자들이 결국 이 7가지는 이 시스템의 퀄리티를 논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실천적인 개념들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적 기준이죠, 퀄리티. 어떻게 하면 시스템의 리질리언스를 가질 수 있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이제 발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13페이지의 그림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은 숲 생태계의 적응적 재생 주기에 관한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왼쪽에 성장기 R 페이지에 있는 이 숲은 그림이 좀 밝다시피 이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숲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뭐랄까 전염병이 돈다든가 산불이 돈다든가 산불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쉽게 숲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숲에서 경쟁에서 이긴 특정 우종종들이 이 숲을 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큰 소나무 고목으로 뒤덮인 숲이다. 이런 경우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타감작용에 의해서 송진이 아래쪽에 있는 이 작풀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결국은 내부적인 경쟁에서 승리해서 하나의 종이 이 전체 생태계의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과잉 조직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약간 어두워졌는데 이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독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숲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겉에서 보기에는 아름다운 고목들이 있는 멋진 숲이지만 그리고 이 내부적인 경쟁에서 굉장히 강한 아름다운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부적인 위기 상황에 굉장히 취약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 뒤덮인 숲에 소나무 재선충이 한번 들어왔다. 그럼 그 숲은 전체 생태계가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합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는 해체기라고 하는데 해체기에서 해체된 시스템이 다시 재조직기를 통해서 하나의 성장기로 어떻게 다시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 복잡하게 적응적 재생주기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거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갔을 때 이 계를 조직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경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관점이고요. 반대로 이런 폐허가 된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끼리 자기 조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은 약간 참신성이나 이런 어떤 약간 진보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두 개가 동시에 갖춰질 때 우리는 개의 새로운 출발,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복잡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보통 이 숲의 재생주기 모델이 그냥 모델이죠. 모델인데 어디에 많이 응용되냐면 사실은 그 경제지리학자들이 하나의 도시가 흥망성쇠를 거치고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클러스터가 잘 지역 경제를 리드하다가 30년 지난 후에 없어진 클러스터가 있고 30년, 50년이 지나도 계속 잘 유지되는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를 분석하는 모형에 주로 이것을 쓰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회복력이나 재생력을 갖출 수 있느냐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성과 그 다음에 이런 과거의 경험, 이 조직화된 개를 조직화하는 그 경험에 대한 존중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자기 조직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참신성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다 적절한 균형이 맞아 떨어져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조금 더 이제 그림을 표현한 것이 14, 1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15페이지에서는 이제 복잡계에서의 상황이 아까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은 그 안에 또 수많은 하위 시스템으로 쪼개져 있고 그 위에 또 큰 개가 또 존재하죠. 그 중간자적인 존재, 그 위계적으로 볼 때는 이 우리가 보는 시스템은 결국 위의 개와 하위 개와 상위 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적응적 재생주기는 이 상위 개에서 만들어진 레짐, 그 레짐하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구제역이나 이런 사건 때문에 공장식 목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저는 싼 가격의 고기를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먹고 있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거를 거슬 수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는 기후변화가 정말 걱정돼서 탄소를 저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자동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동차 문화라는 이 레짐을 벗어나서 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런 레짐들을 바꾸려는 노력들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레짐을 벗어난 다시 동굴로 돌아가서 원시적인 상태에서 산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레짐 속에 살고 있지만 뭔가 이 상황 변화를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게 새로 우리 시스템을 서서히 바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저는 회복력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농촌 사회나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하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시스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가 아까처럼 무슨 재벌이 경제를 독점하고 있어서 순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변화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새로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 큰 세계사의 흐름을 보자면 저는 16세기 이후에 벌어졌던 이 인클로저 무브먼트가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공유제를 사유화시킨 행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일반적인 이 농민들이 잃어버린 것은 그 공유지를 같이 공유하던 그 공유지 자체가 아니라 그 공유지를 관리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그걸 자율규제하고 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관행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외국에 마이크 앤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그 리질리언스 임퍼러티브가 아까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저희가 번역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그런 관점들이 너무 잘 설명이 돼 있어서 그 관점을 조금 옮기자면 그게 이제 16페이지 이후에 제시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공유제를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공동으로 소유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소놈들이 모였을 때 스스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조직화하면서 또 자기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 공유자가 없으면 자기가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정말 절실한 상태에서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이제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멜린 오스트롬이 이야기했던 그 고유주의 비극을 넘는 어떤 경제적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아니냐. 지금의 농촌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농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구제역 같이 공장식 목축이 이제 소수의 사료들을 특히 이제 수입 사료들을 쓰는 그 수입 사료차 한 대가 뭐 짧은 시간에 수십 개의 목장을 돌아다니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목축을 하는 과연 그런 시스템이 그런 중앙주권적인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분권적인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로 먹이고 하는 것들 그리고 로컬 푸드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세계화된 세계 경제 하에서 어떤 다른 경제 부분의 충격이 이 먹거리 시장, 이 음식이나 농산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이런 그 뭐랄까 취약성, 벌러너빌리티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을 모듈화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지역 경제를 먹거리 푸드체인을 하나의 지역 단위로 모듈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어떤 미래의 방향이 아닌가. 회복력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해당사 통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멜린 오스트롬의 가버넌스는 결국 오늘날 지역 경제가 망가진 것들은 예를 들면 이마트가 하나 들어온다면 지역에서 공급자이자 수요자였던 이 많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사람들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뺏기고 수요자로 남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경제가 순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하나의 모듈화된 조직, 농촌 조직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도농 간의 어떤 하나의 모듈화된 푸드체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서로 순환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구조를 만드는 것. 그 안에서 서로 자기가 마치 생태계에서 피식자이자 포식자인 것처럼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동시에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 것. 그렇게 이해당사자를 통합시켜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모듈화된 조직의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발제문을 준비했는데 좀 많이 부족하고 농업 농촌 문제가 제가 아무래도 그것만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많은 건설적인 제안과 의견들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